두 번째로 중요한 경쟁적 언어, 다중에 대해서, 다중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민중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논의해 봐야 할 언어가 바로 다중이라는 언어입니다. 이 다중, 즉 멀티튜드는 민중과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다중은 그냥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중 하면은 많은 사람들, 좀 평등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만, 민중하고 민에서는 차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배당하는 사람들,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민이 있습니다만, 다중에는 그런 민이라는 개념이 없이 많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적 사상에 적합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다중 사상은 유럽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에 화란 네덜란드의 바룩 스피노자라고 하는 의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의 철학적 신학은 후에 니체와 더불어서 포스트 모던 사상에 특히 오늘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처음으로 350년 전에 다중에 대해서 철학적, 신학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다중이 지배계층들에게 저항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중에게 어떤 힘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감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감성을 영어로 affect 또는 aff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affect가 바로 활동의, 행동의 힘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의 근원, 활동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affect as the power to act. affect가 이 감정이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펙트는 부정적인 것, 이 감성은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기쁨이라고 하는 joy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슬픔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감정,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모든 다중이 하는 일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성취할 수 있고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이고, 반대로 슬픔이나 좌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다중은 그들의 일이 파괴적이거나 덜 완성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처럼 다중이 감성이 있는 존재, 역동적인 존재로 보았던 것이고, 그러한 역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를 변혁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스피노자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중신학에도 이러한 민중의 안에 있는 감성을 중시합니다. 민중은 한이라고 하는 감성이 있습니다. 이 한은 엄청난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중의 한과 다중의 열정 혹은 감성은 서로 상통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민중 안에서도 두 가지의 감성이 존재합니다. 한이 창조적인 한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이 원한이나 통한이나 이러한 분노의 한이 돼서 파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이 파괴적인 원한으로 갈 수 있고, 또 정한, 그 반대로 아주 고요한 한, 정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원한은 파괴적이고 분노의 발산이 될 수 있으므로 통제를 넘어설 수 있고, 정한은 체념이요 받아들임입니다. 정한으로는 민중이 역사 변혁할 수 있는 호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한은 호민적인 창조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 침략 시기에 전봉준의 무장투쟁을 반대하고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을 잘 대해주라고 했던 증산교의 교주인 강증산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한의 자세가 어떤 면에서 백성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강증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인들을 잘 대해주라. 일본인들이 와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하겠냐. 일본인들이 와서 가져가게 해라. 그리고 잘 대해줘라. 그것이 바로 전봉준과 다른 입장의 한에 대한 모습입니다. 정한의 모습입니다. 이 한은 지배층에 복종하고 그 질서의 를 보존하는데 공헌합니다. 그러나 한이 일정한 사건과 계기를 만나면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한이 승화해서, 서블라임해서, 승화해서 창조적인 힘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전봉준의 동학 무장투쟁은 이러한 승화된 창조적인 에너지의 발산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중의 승화된 에너지의 발산의 전형을 우리는 촛불혁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다중 개념을 오늘날에 크게 유행시킨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네그리와 하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저한 엠파이어 2000년대에 나왔고, 그다음에 멀티튜드 다중 책이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네그리와 하트에 의하면 다중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혁명적 주체라고 합니다. 다중론에서 혁명의 동력은 다중 안에 생길 수 있는 공동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적인 것, the common, 이 공동적인 것이 바로 비물질적 노동이라고 합니다. immaterial labor라고 합니다. 비물질적 노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감성 노동이라든가 정보, 지식, 소통, 관계 노동입니다. 관계를 조성하는 노동. 요즘 페이스북 소통, 그 다음에 정보, 지식, 구글, 네이버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물질적 노동으로서 일으킨 기업들인데요. 이러한 비물질적 노동 그리고 비물질적 산업이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대세를 이룰 것이고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물질적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다중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중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집단적 지성이 형성되고 그리고 거기에 분노와 같은 감성, 아펙트와 결합해서 제국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신자유주적 시장 세력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라클라우 같은 정치 철학자는 이러한 생각이 좀 낙관적이고 유토피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그리와 하트는 변혁의 동인을 현 자본주의 안에 존재하는 감성 노동자와 정보 지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비물질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중을 이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혁명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이론이 많은 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중운동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중운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뉴욕, 시애틀, 워싱턴 DC 그리고 전 세계 1,500개 도시로 퍼졌던 오큐파이 월 스트리트 운동도 다중운동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특징은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촛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알리고 동원되고 그래서 그것이 모여져서 큰 힘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민중운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중운동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논의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줄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중과 다중은 개념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중 사상의 발전이 스피노자 그리고 포스트 모던 철학자 특히 들레즈에 이어서 최근에 네그리와 하트에 이어지는 일련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 다중 사상이 발전되어지고 있고 민주신학은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아의 경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 정치적 전통에 기반한 이 민중사상은 다중사상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중사상이 지금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민중신학은 우리의 고유한 민중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터져나온 정치신학이요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길로 가면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민중신학은 이제부터 다중사상이나 서양에서 발전되고 있는 변혁 논리와 같은 사상들과 깊은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중과 경쟁하고 있는 두 개의 언어인 CR과 다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번 강좌에는 주체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할 때 주체와 민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주체의 형성 조건,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형태들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선생님, 아까 이제 성서에서 멀티튜드라는 게 무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1세대 신학자들이 무리 신학 뭐 이런 게 아니고 민중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민중 신학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오클루스 그 무리들이라는 언어를 안병무 교수와 서남동 교수께서 발전을 해서 신학적인 그러한 그 배경을 이루게 해줬는데요. 민중이라는 말은 사실 100여 년 전에 신채호 선생이 우리 조선의 민중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분쇄하자고 주장하는 그러한 독립선언서를 썼습니다만은 거기에 민중이라는 말 처음 썼습니다. 그것이 몇면이 역사적으로 일제시대에서 사용됐고 그리고 해방 후에도 사용됐습니다만은 결국 서남동 안병무 선생께서 1975년도 전후로 해서 민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민중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리라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마 먼저 민중이라는 언어를 먼저 선택을 했고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그것을 무리와 오클루스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입증했기 때문에 민중신학이라는 언어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세대 민중신학자들 안병무 선생님하고 서남동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민중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게 된.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산업선교회 운동도 있었고 민중이라는 언어가 대학생들이나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종교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회자는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논문이 있었는데 민족, 민중, 교회라고 하는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강연을 했는데 안병무 선생님이 그걸 강연했는데 그 제목을 누가 정했냐면 한원상 박사께서
정해서 안병무 선생님한테 주면서 이 제목으로 강연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민중 사상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연적 요소가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중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특히 민중신학이라는 언어가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우연적이고, 동시에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이 민중이라는 그러한 기표로 몰리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민중신학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연과 필연이 겹쳐져 가지고 우리가 민중이라는 언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70년대, 80년대 민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했었던 건가요?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나타난 것은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도시빈민, 이 세 그룹이 대표적인 민중의 그 요소들이었습니다. 민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가난한 자, 빈자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세 개 그룹 이렇게 불렸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중이었는데, 노동자들의 그 당시에 임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낮았고 굴뚝 산업이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민중의 혁명적 역량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노동자와 빈민, 가난한 자, 70, 80년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그 사람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민중이라는 말이 그때 당시엔 굉장히 부각이 됐고 민중 신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었는데, 그 주체들은 현대에서도 계속되고 있지만 민중이라는 어떤 의미나 단어들이 현재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일반적 분위기가 그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 사회가 부유한 사회가 되면서, 특히 인도나 그 제3세계에서는 한국 사회를 선진국가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사실 사라졌고요. 과거 같은 그 판자촌 같이 슬럼 에리아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거의 뒤로 숨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민중이 거의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민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 자체를 과거에 쓸모없어져 버린 그런 신학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순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지금 현재 비정규 노동자라든가 특히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많은 마이너리티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20대 30 헬조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민중 신학적인 관점이 아직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민중은 아까 강의하신 내용 중에 CR과의 비교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여집니다. 이제 어떤 내재적인 역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로부터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런 어떤 초월적인 사건이 부딪혔을 때 민중이 힘을 발휘한다라고 제 얘기하시고 계신데요. 오히려 CR이라는 개념이 초월성을 내재한 어떤 주체로서 사회 변혁적인 정치적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중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민중이 역사적인 존재고 실제적 구체적인 삶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일단은 놓고 보자 하는 면에서 약간 수동적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했고, 그것은 뭐냐면 민중 안에 그리고 민중 바깥의 세력과 민중 안에도 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순의 힘이 민중 안에도 있고 민중 바깥에서 민중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역동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변증법적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해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민중의 역동성이 발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중 안에 품어져 있는 한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또 민중을 역동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라고, 그 모순과 한, 그런 민중이 또 결심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단, 한과 단의 다이내미즘, 이런 것들이 민중을 충분히 역동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의 기제를 제가 민중신학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관념주의를 넘어서서 실제 현실적인 그러한 변혁 사상으로 우리가 민중신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CR과 민중에 대해서는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뒤에 다중과 민중에 대해서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덜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중도 약간 유토피아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 지식 노동자, 감성 노동자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다중의 다양한 세력들을 결집해서 혁명의 세력이 될 수 있다.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은 라클라우가 비판하듯이 약간 유토피아적이고 관념적이다. 너무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가진 자들, 지식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식 노동자들이 그 분노로 시대를 뒤엎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조금 너무 낙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민주주의 안에도 물론 낙관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관념주의적이고 아이디얼리즘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상주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이론의 한계를 우리가 보면서도 보다 더 발전된 논리, 사회 철학적 논리, 정치 철학적 논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신학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너무 관념적이고 낙관주의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